시황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시황 부분을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 거고, 그리고 어, 종목군들에 대한 교육도 간단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시황에 대해서 CPI, PPI 그 기준들, 설정 범위의 기준들, 그거 이제 좀 잡아드릴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CPI, PPI를 보실 때 그거를 좀 생각을 하세요. 그거를 다른 거 말고 왜 CPI, PPI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CPI가 올랐어요. PPI가 올랐어요. 그거 뭐 CPI가 오르고 PPI가 오르면 그게 왜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지 그걸 아셔야지. 어? 문제가 안 되면은 더 좋은 거고. 그렇잖아요. 문제가 안 돼야 좋은 거지. 그리고 그것이 오르거나 내릴 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거를 고민을 하셔야죠. 그냥 막연하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뭐 신문 나오는 거 방송에서 전문가들 나와서 시장 예측 범위를요 0.1 상향돼서 발표가 나왔어요. 그게 왜? 그게 뭐 어쩌라고? 아니 점쟁이야? 시장 예측을 하면 그 예측 범위에 딱 맞아서 나오나? 점쟁이에요? 아, 난 참. 자, 보시면은 이래요. CPI, PPI를 6월 16일 또 9월 19일, 뭐 10월 13일 이렇게 해서 다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그는 그저 생산자 물가지수도 목요일날, 수요일날 발표가 돼서 이렇게 다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저 기준의 내용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잘 판단을. 저게 과연 악재로 작용될 거냐, 호재로 작용될 거냐. 윤정도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수요일 날 방송에서도, 야간 23시 방송에서도, 또 팍스행제 TV 방송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CPI 발표되고 나면 시장 강해질 겁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은, 자, 첫 번째 기준은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올릴 때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경기 부양책을 돈을 무지하게 뿌렸잖아요. 2020년 바닥 찍고 나서 코로나19 때. 그것 때문에 경기가 부양이 됐고 돈 뿌린 것 때문에 경기 부양되고 또 한편에서는 힘든 업종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 나오고 있고 그죠? 또 한쪽에서는 뭐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범위의 얘기긴 하지만 원자력 못 쓰게해서 어? 석유, 석탄을 떼서 전기를 만들어서 파는데 원재료 비용보다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해서 적자에 허덕이는 그런 기업이 돼버렸죠. 극대극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체감온도 나쁘다고 해서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현대차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주는 업종군도 있다. LG화학처럼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는 또 주가는 두들겨 맞았지만 LG노텍처럼 어마어마한 실적 순이익 1000억에서 2019년도 순이익 1000억에서 지금 순이익 1조 1000억이 나와요. 10배가 올랐어. 순이익이 10배 증가했어.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공급자에 의해서 무너져 내린 흐름이 아니라는 거죠. 공급자에 의해서.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돈이 많이 풀려서 수요에 의한 경기가 살아나고 그 경기가 좋아진 쪽에 매수 강도가 살아나면서 올라온 인플레이션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의 인상 속도 조절 이런 부분과 함께 하향 안정화 될 수 있다. 여기가 1월이라고 해서 여기가 1월 대비해서 이만큼 하향 안정돼 있는 거예요. 금리를 올렸음으로써. 금리를 추가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안정화가 되겠죠. 예? 생산자 물가 지수가. 그죠? 1월 달까지 요 위치에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나왔어요. 미국 증시가.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거,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해석은요. 오일 쇼크 당시처럼 물가 상승률이 25% 35%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공급자에 의해서. 경기가 좋아져서 막 때려사서 25% 35%가 아니라, 응? 경기가 좋아져서 이렇게 올라가는 인플레이션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공급자에 의해서 유가가 올라가서 아주 세계 경기가 박살이 나고 스태그플레이션, 지금의 남미 같은 그 흐름이 나온 거죠.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근원이 아닌 에너지와 식료품까지 다 집어넣은 거, 여기가 정점이었죠. 이때 좀 금리 좀 올려줬으면 되는 거였다고. 어찌됐건 지금 뭐 어때요? 자이언트 스택과 함께 이 1월달 대비해서 내려왔잖아요. 생산자 물가지수 다 잡혔네. 그럼 생산자 물가지수가 잡히면 제품 가격의 추가 인상이 없겠죠. 아무래도 공산품에서. 공산품의 추가 인상이 없고 오히려 소폭 안정화를 준다면 올린 가격을 내리진 않잖아. 대부분. 안정화를 준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제 목요일 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됐는데 원래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소비자 물가지수를 봤죠. 그 전에는 왜? 에너지 가격과 식료품 가격을 포함해서 보자는 거야. 그 윤정부는 아니 왜? 걔네들은 공급자에 의해서 변동성이 커지고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지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도 우기면서 소비자 물가지수로 놓고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은 또 거꾸로 근원을 봐요. 근원을. 그것도 전년 대비로. 뭐 어느 쪽을 보도 상관없는데 생산자 물가지수는 근원이 아닌 그냥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원유하고 에너지하고 식료품이 포함된.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소비자 물가지수도 이제 어느 쪽이 중요하냐가 그 기준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는 근원을 보는 게 맞습니다. 사실은 근원을. 지금에 와서 이제 그 근원을 다시 보고는 있는데 어찌됐건 근원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결과론적인 해석을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론적인 해석을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장이 폭등으로 마감했잖아요. 어제 이 시간에 목요일 날 23시 방송에서 나스닥이 1.9% 하락 출발했잖아요. 그 윤정도 뭐라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금요일 날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시장이 1.9% 이상 더 밀려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시장의 강세로 나올 때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얘네들이 내놓는 의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이 만약 폭락했다면은 0.1% 예상치보다 0.1% 올라가서 또 2달 연속 이거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안 잡혀서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시장이 깨지면 100% 그렇게. 왜? 9월 달에 예상외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잡히고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도 물가가 올라가냐라고 해서 시장이 급락이 연출이 됐잖아. 근데 급락 연출돼서 사실은 6월 저점을 깬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찌됐건. 근데 한 번 더 치고 올라왔어. 그럼 만약에 금요일날 아침에 시장에 붕괴돼 있으면 뻔한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얘가 더 올라가서 그랬다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플러스도 나왔어요. 그럼 또 뭐라 그래요? 왜 그러지? 그러면 낫다니까 오히려. 그러면 그 사람은 줏대가 있는 거야. 악재예요, 안 좋아요 얘기했다가 이렇게 되면 왜 그러지? 줏대가 있는 거야. 이거 오를 게 아닌데 올랐네요. 시장이. 윤정도 뭐라 그랬어요? 시장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똑같다 해석은. 생산자 물가지수든 소비자 물가지수든 잡혔다. 안 잡혔는데 근원에서 올라갔는데 얘기해줬잖아. 근원은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거예요. 공산품 가격이 올라갔는데 결국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럼 더 이상 추가 상승이 아닌 제한적인 형국으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금리를 한 번 더 올리게 되면 어찌됐건 유동성은 축소가 되겠죠. 축소가 되게 되면은 이 물가지수는 당연히 안정화가 돼요.
만에 하나 안정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아니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어찌됐건 공포감이 앞선 건데 결론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를 잘 보면 돼요. 감세 정책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 경기가 그렇게 안 좋니? 라고 하면서 막 파운드 밀려 내려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규모 채권 매입해버리죠. 그렇게 하면서 시장을 견인해주고 부양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 이해되세요? 지금 만약에 이게 진짜 문제가 된다면 각국의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은 앞다퉈서 코로나19 때처럼 어떤 방식으로든 경기를 또 부양을 합니다. 그걸 막연히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휘둘리시지 말란 말이에요. 아 예상치를 넘겼고 뭐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 잡혀서 뭐 시장이 어렵고 아 뻥치지 말라 해.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정 의원님들이 VVIP 의원님들이 공포감에 앞서서 대표님 예 아니 9월달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서 시장에 빠졌는데 또 오르면 어떻게 해요? 예상치 또 넘기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서 시장에 빠진 거는 맞긴 한데 그것이 악재는 아닙니다. 심리적으로 빠진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어 어떤 업체가. 근데 주가 조정받았다고 그걸 악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선반영돼 있다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해석하는데 SM이 고점부터 밀리고 끝났어. 근데 SM의 라이크기에게 조기 계약 종료 12월에 종료하겠습니다. 그게 악재야? 윗골이 달았다고? 호재란 말이에요.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해서 잘 보시면은 지금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사실은 생산자 물가지수 대비해서는 1월달 그 물가지수 대비해서는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데 고점에서부터 이 추이는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잡혔잖아. 뭔 개뿔 무슨 조금 더 내려올 줄 알았더니 덜 내려왔다고. 아니 예측하는 사람이 무슨 점쟁이야?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겁니다. 왜 우물안 개구리식의 해석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듣냐고. 여러분들도 불과 두세 달 전에 얘기를 기억을 안 하려고 그래요.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해도 능동적이지 않고 자꾸 공부도 안 하고 그럼 아예 윤정도를 절대적으로 신뢰를 하든가 교주님처럼. 농담이 아니라 이때 이거를 생각해 보시라고. 이때 이거를 이게 몇 월이 이게 6월이에요. 6월 시장 박살난 6월. 미국은 6월 말경 20일경 그때 즈음에 시장의 바닥을 찍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이렇게 돌렸어요. 그죠? 근데 7월에 또 올라가. 그땐 근원을 안 보고 소비자 물가를 봤다니까. 또 올라가요 또. 근데 시장은 6월 저점을 찍고 7월에 저 발표가 더 올라가는 발표가 나와도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20% 올라왔다니까요 미국장이. 나스닥은 20% 이상, 우리나라 장도 15% 이상 350포인트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해되세요? 금리를 올렸는데 물가가 안 잡혔어. 그래서 6월달에 초전 박살. 근데 추가적으로 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폭등. 기억 안 나시겠지만 예전에 2021년도에 채권금리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지금처럼 4%를 넘는 게 아니라 얼마였냐면은 1.3을 넘기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게 1.8 가고 있는데 1.7 가고 있으니까 막 호들갑이 나오고 난리가 났어. 뭐 채권금리가 1.3에서 1.7 가갖고 난리가 났다고. 아, 내가 속이 뒤집혀져가지고 긴축 얘기를 하고 긴축을 할 때도 3%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질 금리 2015년 1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금리 올릴 때도 3%대였단 말이에요. 아 근데 개뿔 무슨 1.3에서 1.7 올라왔는데 그거를 뭐 악을 쓰고 악재라는 둥 큰일 났다는 둥. 근데 그리고 나서 1.8까지 올라가요. 근데 시장은 폭등이 나와. 지금이랑 똑같은 거야. 무슨 소비자 물가 지수가 6월 달에 다시 주고 보세요. 6월 달에 이렇게 올라갔다니까. 그러니까 야 난리 났다고. 7월 달에 더 올라갔잖아. 근데 시장은 폭등이었죠. 7월 달에. 응? 지금 마찬가지예요.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도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이렇게 나와서 폭락이 나왔다고? 아 그래 좋아. 오케이. 10월 달에 이렇게 또 나온다고 또 폭락이 나온다고? 그건 아니라는 거지.
원론적인 걸 보자는 거예요. 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랐는지. 적절하게 금리 조절을 안 해줬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한 부분에 있어서의 소비자 물가 지수, 인플레이션인 거지. 대공황 때처럼 무슨 막 유가 그냥 막 때려 올려버리고 경기는 안 좋은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와서 남미처럼 그런 흐름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악재가 아니라고 표현을 해드리는 겁니다. 다시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다시금 보세요. 시장이 마이너스 5%일 때 우리는 실적과 정책주를 본다 그랬어요. 실적과 정책주. 시장이 마이너스 5%일 때 여러분들이 최고 싫어하는 종목 하이닉스가 개장 전에 26번의 개장 전 공략주를 올려드리고 70일 거래일 동안에 41번 41 거래일 동안에 매매 사인을 드리고 그 40일 거래일 동안에 53번 문자를 내보내드리고 LG화학 마찬가지 42번 50번 72번 그리고 현대차 40번 39번 56번인데 얘가 안타깝게 시장 대비해서 이번에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이닉스는 진짜로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거짓말 아니라 윤정도 이외에 다른 사람한테 가입해서 듣고 계시잖아. 그 친구한테 물어보라는 얘기야. 어? 하반기에 수익 났어요. 그러면 뭐 거짓말해. 뭐 잡주 막 꺼내놓고 막 거기서 대박 났네. 몇 답을 먹었네. 뭐 뻥쳐요. 그럼 지가 하지 왜. 응? 계좌 수익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우습습니까? 마이너스 장에서? 응? 얘네들 똑같은 비중으로 20%씩 60%딱 채워놨다. 그럼 계좌 플러스라니까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반기에만 지금 막 20%, 30%, 50% 마이너스죠. 길 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멘토한테. 야, 반도체주 어때? 그럼 다 팔라 그럴 거야. 아, 그거 반도체 정점이고, 뭐, 그거 끝났고, 이제 와서는 또 18% 저점 대비 올라오니까 좋은가? 이런 애들도 있을 거고. 하반기에 하이닉스가 좀 올랐나요? 물어보면 대부분 차트 한 번 이상은, 아유, 박살났죠. 뭐, 반도체주들 다 박살났죠. 이따구로 얘기할 거라고. 안 갖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갖고 있는 종목 이상한 종목 여러분들은 다 이런 종목을 원래 갖고 계셨는데 현혹돼서 원금 회복 한번 해보려다가 원금 회복하려면은 이거 사세요 갖고 잡주들 변동성 큰 종목 그런 거 잘못 들어와서 다 계좌 박살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박또박 이렇게 해서 또박또박 마이너스 5.1%의 시장에서 이렇게 해서 계좌 전체 수익률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계좌 전체 수익률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거 보기 어렵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HTS의 가상으로 매입 평균 단가를 이거를 우리는 저점으로 잡지도 않았어. 6월 말 종가로만 잡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7월 하반기 7월 이후 하반기 주력주 20%씩 그리고 수익 종목 우리의 정책주 매일매일 방송에서 보내드렸던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를 몇 번 매수했어요. 에코프로를 4번 매수를 했어요. 4번 7월 16일부터 7월 14일부터 에코프로를 4번 좀 이따 보여드릴 거야. 에코프로 4번 매수했다고. 그러면 그냥 갖고 있는 84% 수익일까? 아니지.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그게 멘토의 역할이지. 여러분 내가 숨겨진 종목 대박 종목 줄게. 웃기고 있네. 방송 갖고 나가는 종목이 자기가 제일 대박인 종목이라고 생각해서 갖고 나가지 안 그래요? 방송에서 보여주면서 내가 이런 종목 추천했어요 대박났어요 이러지. 뒤에 숨겨놓고 방송 종목 말고 나 뒤에 숨겨놓은 종목 있어. 신라젠처럼 2번 점상 갈 종목이 있어. 막 지가 사지. 쥐가 사죠. 윤정도도 똑같지 않냐? 아니야. 윤정도는 예를 들어서 이런 비교를 해드리면 안 되지만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딜레마에 빠졌단 말이야. 그렇게 잘났으면 윤정도 네가 직접 하지. 그거에 대해서 답할 수 있는 전문가는 제가 볼 때 하나도 없어요. 답을 못해. 야 네가 잘났으면 네가 하지 왜? 그 얘기에 답을 못해. 얼굴만 불그락불그락하고. 윤정도는 해답을 찾았어. 해답을 찾았다고. 언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하여간에 꽤 오래전에 내가 이거 뭔 짓 하지? 수익률 대회 8번이나 우승하면서 내 매매해도 되는데.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이쪽에 과금 자체가 굉장히 비싸졌죠. 또 그 가격을 윤정도가 다 많이 올려놨단 말이에요. 예전에 11만 원, 2007년도에도 라이브 방송이 그 당시에 22만 원, 33만 원 하던 거를 윤정도가 77만 원, 99만 원, 150만 원으로 올려버렸어요. 2007년도에. 그리고 뭐 고객은 미어 터졌죠. 그러니까 그 당시 기준에 윤정도가 한 달에 얼마를 벌까 대충 생각하신단 말이야. 그 당시에 150만 원인데 한 달에 회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지. 응? 최고 많을 때 몇백 명 있었지. 몇백 명 되셨죠. 2007년도만 피크니까. 그러면 얼마를 벌겠어? 굉장히 많이 벌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응? 예를 들어서 윤정도가 그렇게 많이 벌어서 그 당시에도 여유 자금이 있을 테니 그러면 10억을 그 당시에 2007년이라고 치면 2007년도에 10억 계좌를 가지고 한 달에 꼬박꼬박 5%씩 수익 낼 자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시장이 좋았을 때 시장 대비해서 또 유가증권 시장이 이렇게 5% 빠졌는데 우리가 진짜 전략을 잘 수립해서 특히 7월 하반기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사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변동성이 강화됐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었단 말이에요. 어떤 거? 뭐 방산주 난리가 났었죠.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또 하나솔루션 OCI, 그리고 2차전지 시가총액 조 단위 이상짜리만 에코프로,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BM 뭐 이런 애들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성일하이텍 이런 애들 폭등. 세비캠은 시가총액이 1조가 안 되고 금양 뭐 이런 애들 1조 2천억까지 올라온. 그렇게 되면서 이 수익을 3개월하고 조금 더 지나면서의 19% 수익이잖아요. 10억 가지고 한 달에 5% 수익 내면요. 5% 수익 못 내, 솔직히 얘기하면. 매달 꼬박꼬박 5%를 못 낸단 말이야. 시장이 흔들릴 때도 있고. 그러면 얼마예요? 5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전문가 활동하면서 선생님 소리 들어가면서 버는 금액이 뭐 얼마라고 오픈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금액하고 내가 그냥 온갖 머리를 쓰고 10억을 가지고 매매를 해서 어떤 달은 5천만 원, 뭐 그 이상 벌 때도 있겠죠. 응? 그럴 바에는 리스크를 줄이고 그냥 선생님 역할을 하자. 내 가족 인척이라고 생각하고 지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매매하는 거랑 똑같이 속된 표현으로 개잡주 그런 걸로 여러분들을 망가뜨리지 말고 인생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말고 대형주에서 정상적인 수익을 그리고 기본적으로 막무가내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장이 깨져도 수익 내줘야 네가 전문가지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장이 깨질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시장 하락률보다 뭐 카바가 되든 좀 더 밀리더라도 또 수익이 날 때 장이 좋을 때는 수익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멘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2015년 12월 9년 6개월 만에 9년 6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이후에 시장의 흐름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006년 6월 마지막 금리를 올렸어요. 2006년 6월에 마지막 금리를 올려서 5.25%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9년 6개월 만에 2015년도에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9년 6개월 만에. 그러니까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졌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가파르게 올려서 뭐 여러분들이 경기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안 쓰고 오히려 막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어찌됐건 2015년 12월 종가 대비 시장은 10% 수준 올라와 있어요. 10%. 근데 시장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 대비해서 10배 이상 올라갑니다. 농담이 아니라. 항상 그랬어요. 대세상승기에.
전기전자 업종이 딱 그렇게 올라온 겁니다. 0084 0083이네요. 그죠? 얘는 얼마 올라와 있어요? 시장 10%대 올라와 있을 때 얘는 165%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이게 주력주예요. 그리고 시장이 2003년 512포인트에서부터 2007년 2000포인트 넘길 때 300% 오를 때 현대중공업, 그 당시엔 조선주가 다 날라갔습니다. 30년 만에 업황우조세. 현대중공업이 15,900원에서부터 55만 원. 그렇게 해서 33배 올라옵니다. 시장 300% 올라올 때. 차화정 내릴 때 900에서부터 2,200까지 올라갈 때 150% 시장 올라갈 때 차화정, 자동차 기아, 화학의 LG화학, 롯데케미칼이 14배 올라옵니다.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 대비해서 10배 정도 올라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수익을 그 수익을 내는 거지. 장 좋을 때 그냥 시장이 30% 올라와서 시장 수익률만 내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그잖아요. 시장 이 당시에 그때 한 40% 올랐을 거예요. 2020년 11월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에 그럼 시장이 이 당시 기준에 한 달, 두 달 보름입니다. 사실상. 이때 시장이 얼마요? 요때 종가로 볼까요? 요때 종가로 시장이 얼마요? 2260에서 3300 올라왔죠. 그럼 얼마요? 2260에서 1100포인트. 채 안 되잖아. 50이 안 돼. 한 40% 올라온 거예요. 이 당시에 삼성전자 70%, 하이닉스 80%, LG화학 70%, 79% 이렇게 올랐어요. 자동차 마찬가지고. 그게 주도주라는 거예요. 시장 대비 최소 단기간은 2배, 전체 시장에서는 10배. 장기간에. 그거를 해주는 게 멘토의 역할인 거고, 그거를 해드리는 게 멘토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역할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산 규모가 억 단위 이상이신 분들과 억 단위 이하이신 분들을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좀 분리를 해요. 그래서 억 단위 이상이신 분들은 예전에 2007년도에 가입을 못 하겠어요. 그냥 무료로도 정보를 드리니까 조금만 능동적으로 대처하셔서 무료로 활용하셔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장입니다. 좀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대신에 내가 좀 편하게 하고 싶다. 매수 사인 받고 매도 사인 받고 수익률도 극대화하고 싶다. 어떻게? 그냥 혼내가면서 네이버 카카오 갖고 있으면 그냥 막 악을 써가면서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매도하는 이유 근거를 명확히 말씀드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렇게 36만 원까지 갈 때 그 수익 다 챙겨드리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들어간 물량은 손절을 하더라도 30만 원 수준에 다 정리하고 지금 얼마 7만 원이 깨졌었나? 그게 멘토일까? 그렇게 하고 똑같은 하이닉스든 똑같은 LG화학이든 똑같은 현대차든 똑같은 하나솔루션이든 시장의 흐름에 맞게 고점 잡아드리고 저점에서 다시 사고